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환해 계엄 전후 국무회의 과정을 조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팀과 순직해병 특검팀이 나란히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여야가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강릉 대관령 휴게소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해 10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과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다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와 관련한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갑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내란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선포 뒤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한 전 총리가 서명했다가 폐기한 경위를 캐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무회의 사후 문건 작성 폐기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검은 앞서 경찰이 조치한 한 전 총리 출국 금지를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소환했습니다. 오늘 어떤 조사 받으러 오셨어요? 직무회의 당시 상황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런 건 여기서 얘기할게요. 특검 관계자는 국무위원의 권한이나 의무,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을 내란 동조자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피해자로 나눠 수사하고 있다는 취지지만 경우에 따라 두 가지 모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계엄 전 국무회의를 위해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돌린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김건희, 순직해병 두 특검도 제대로 된 답을 드리겠다며 철저한 진실규명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두 특검도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언제 소환해 조사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어서 박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이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비기간 20일을 꽉 채우고 출범한 두 특검은 각각 최대 150일, 12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과 명태균 게이트로 알려진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뇌물 혐의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3대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합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최혜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구명 로비 의혹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특히 순직해병 특검팀은 수사 개시 첫날부터 최혜병 사망 사건 당시 수중수색 지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이 이제 오늘은 주된 조사 대상이 이제 되기는 하겠지만 나머지 여러 가지 관련한 내용들도 일부 조사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특검 모두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조준하게 되는 만큼 윤 전 대통령 부부 소환 시점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네, 궁금증이 남아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 국면에 들어선 3대 특검 관련해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법조팀 현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현 기자, 3특검 가운데 수사에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이 내란 특검인데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3명이 지금 소환이 됐습니다. 뭘 조사하는 건가요? 내란 특검은 우선 12.3 불법 개헌과 관련해서 이 혐의를 추가로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두 차례 국무회의에서는 각각 계엄 선포와 해제를 논의했죠. 네. 오늘 특검에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두 차례 모두
안덕근, 유상임 장관은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만 참석을 했습니다. 국무회의 당시 전후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뜻이겠죠. 한 전 총리는 이 첫 번째 국무회의 이후에 강희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이 작성했다고 알려진 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했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의결권을 침해했는지, 즉 직권남용 혐의를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란 특검이 내란뿐만 아니라 외환도 조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네, 내란 특검은 어제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 관계자는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알려졌는데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고 했다는 이 외환 유치 혐의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했을 때도 외환 혐의와 관련해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검이 내란과 외환 사건을 동시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정식 출범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속도를 낼 것 같은데 수사 방향 어떻게 됩니까? 네, 김건희 특검은 이 3대 특검 중에서도 법안에 적힌 수사 대상이 가장 많습니다. 네. 크게는 4갈래 정도로 나뉘는데요.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 조작 의혹과 건진법사 관련 의혹, 명태균 씨 등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입니다. 4명의 특검보가 개별 사건 2-3개씩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두 특검과 달리 사건 대부분 수사 초기 단계라 사건 관계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부터 차근차근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언제 이뤄질지도 관심인데요. 특검은 우선 김 여사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역시 오늘 또 출범한 순직 해병 특검. 오늘 임성근 전 사단장을 소환 조사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순직 해병 특검은 오늘 오전 현판식을 열었고요. 오후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무리한 수색 작업을 지시해 최상병을 숨지게 했다는 해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오늘 조사를 앞두고 임 전 사단장은 앞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을 때처럼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작전 통제 부대장의 명령과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 작전 지도. 네, 특검은 사건의 본류인 해병 순직 사건을 우선 조사한 뒤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 구명 로비 의혹까지 순서대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순직 해병 특검 역시 수사의 정점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있습니다. 네, 본궤도에 오른 새 특검 수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법조팀 현조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취임 30일을 맞게 됩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대통령은 첫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소통에 나서는데 사전 조율 없이 각본 없는 일문일답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먼저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취임 3주 만에 광주로 내려가 주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에서 참석을 원하는 시민들이 있자 이 대통령은 즉석에서 모두 참석을 허용했습니다. 형식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타운홀 미팅이었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저한테 막 저 갇혀가지고 고함 치는 분 있던데 이거 서 계셔도 되니까 들어오라고 하시죠. 첫 기자회견 역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각본 없이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예정입니다. 150여 개 매체 기자들이 참석해 민생경제와 정치외교 안보, 사회문화 등 주제별로 질문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 등 경제 관련과 한미 정상회담 여부 등 외교 현안과 관련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일문일답,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된다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임 30일을 맞아 열리는 이번 기자회견은 역대 정권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개월이 지나서 첫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기자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서남비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의 1시간은 국민의 5,200만 시간이라는 말을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숨가쁜 한 달이었죠. 가장 강조한 분야는 민생과 안보였는데 속도전에 참모진들이 살이 빠지고 코피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표선우 기자입니다. 우리가 쓰는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그만큼 영향이 큰 거죠. 책임감도 각별히 한 번 더 가져주시길.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공직자의 시간입니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이재명 정부 조기 안착에 집중하란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 자신도 취임 첫날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하고 지난달 26일에는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을 설명하는 시정연설도 마쳤습니다. 이미 1기 내각도 90% 채웠는데 역대 정권과 비교해 신속한 인선입니다. 외교안보 분야의 시계도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지난달 11일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중지했고 취임 10여일 만에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외교무대 대비전도 마쳤습니다. 이 대통령의 광폭 행보에 참모진도 강행군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한 달 새 5kg가 빠졌고 위성락 안보실장은 코피를 쏟은 걸로 전해집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간의 업무를 압축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릴레이 인사청문회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등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모친이 농지법과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모친이 소유한 농지에서 불법 건축물이 확인된 겁니다. 한성숙 후보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일대 한성숙 후보자의 모친이 소유한 땅입니다. 지목상 농지로 현행법상 농지를 소유하려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농사를 지은 흔적은 찾기 힘듭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농지는 농업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가건물이라도 세우려면 개발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건물은 자치단체 건축물 대장에는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습니다. 농지법의 건축법 위반 대상인데 한 후보자 가족은 이 건물에서 임대료도 받아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는 거라니까 땅 주인님이고 한성숙 그 장관 후보자의 아버지 땅으로 알고 임대료는 주는 걸로 약정이 돼 있지만 MBN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자치단체는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단순한 해명 수준을 넘어 공직윤리와 국민 신뢰 기준에 부합하는 설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반드시 요구할 것입니다. 한 후보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 확인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윤희숙 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부친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자 의원직을 내려놨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민주당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자격 총리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조유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인준안과 추경안을 함께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리 인준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민생 방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신속 추경, 두 번째 신속 개혁 입법, 세 번째 신속 총리 인준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김민석 후보자 인준을 반대하면 국민의힘 스스로 몰락을 재촉하게 될 거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TK 지역을 제외하곤 폭망할 것이란 경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인준안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만약에 청문회
보고서도 없이 그렇게 밀어붙인다 그러면은 그것은 정말 국민적인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다수의 장관 후보자들이 도덕성과 능력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드러나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만으로도 국무총리 인준이 가능한 상황에서 실제로 여당이 인준을 강행한다면 이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국회에서는 여야가 극적으로 법안 통과에 합의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법안 통과의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고 감사 선출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주주 이익을 더욱 보호하고 그리고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그런 절차들을 차근차근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자본시장이 더 안정화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룰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이 중 특히 3% 룰에 대해 줄곧 반대해왔지만 결국 법안에 포함시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는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것보다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어떤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중투표제 등 일부 내용을 놓고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합의된 내용만 본회의로 넘기고 나머지는 시간을 갖고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을 냈고요.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장점과 단점 같은 것들을 다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상법 개정안은 내일 곧바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얼어붙은 전국 속 여야 협치 1호 법안 탄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오늘은 정태진 기자가 준비한 정치 톡톡으로 이어갑니다. 정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깜짝같이 뭐가 사라졌어요. 뭐가 사라진 겁니까? 네, 보시면요. 방문 기념 식수,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힌 기념비가 있죠. 원래는 저 앞에 저게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북 안동 병산서원에 세워진 이 기념비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오호. 윤 전 대통령은 2년 전 이곳을 방문해서 기념 식수를 심은 바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과거에 저렇게 심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왜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비석의 행방이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요. 경북 도청과 안동시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는데 네. 비석 자체는 기념 식수 이후 정체불명의 지지자가 행정 절차 없이 설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파면 이후에는 전화로 서원에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이나 문화해설사에게 시비를 거는 일이 많았다는 전언입니다. 네. 무단으로 설치됐지만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만큼 해당 지자체가 처리에 부담을 느껴왔다고 했는데요. 경찰에 아직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만큼 사실관계 확인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좀 볼까요? 둘이에요. 지금 민주당 당대표를 두고 지금 격돌을 하고 있는데 티격태격 또 왜 싸웠습니까? 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출사표를 네. 던진 이 두 사람이 오늘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만났습니다. 예. 추석 전 검찰개혁을 끝내겠다고 밝힌 이 두 사람,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직접 보시죠. 네. 안 헤어질 결심, 잡은 손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때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저는 뜸이 다 들 대로 들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을 축혀 세우는 과정에서 가벼운 신경전도 펼쳐졌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깊은 계획과 숙고 끝에 이루었다. 이런 생각을 좀 들고요. 이제 나도 말 좀 하자. 대통령이 하는 결정은 다 옳습니다. 일명 아재 개그로 폭소하기도 했습니다. 내 차 타고. 응? 이거 내 차 아닌데. 이건 박찬대가 아니라 내 차인데. 네, 두 사람이 아재 개그까지 마지막으로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도 좀 볼까요?
조정훈 의원이에요. 누구세요? 누군가를 잘못 알아봤나 보죠? 네, 현장 영상 바로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국토부 누구 나와 계십니까? 예, 국토부 장관입니다. 예, 왜 그런 거예요? 민주당만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뭐 특정 정당하고 부동시장을 직접 관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다른 상황이 있었습니다. 차관님, 제 질문하고 있습니다. 현직 국토부 장관입니다. 네. 그제 국회 예결위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서 1년 넘게 일한 현직 장관을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이 몰라본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조정훈 의원은 오늘 이재명 정부 첫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진숙 후보자를 향해서도 기본 자격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정훈 의원,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만큼 이진숙 후보자의 얼굴은 확실히 기억하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또 근데 이진숙이란 이름이 또 2명이 있어서 헷갈릴 수는 있는데 확실히 기억하겠죠. 잘 들었습니다. 정태진 기자였습니다. 네, 중국이 9월 전승절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정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아직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전승절 참석 여부부터 결정하는 건 한미동맹의 부담일 수 있겠죠. 김세희 기자입니다. 중국이 오는 9월 열리는 전승절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을 제안했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을 한국 정부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중국의 전승절은 올해 80주년 정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성대하게 열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도 올해는 중국 인민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자 한국 광복 80주년으로 두 나라의 모두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는 10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참석해 시진핑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옆에 앉았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사안에 대해 한중 간 관련 사안에 대해 소통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직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방중을 결정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간의 신뢰를 충분히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9월 중순 예정된 유엔 총회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 시행을 요구하며 이달 중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취임 한 달째를 맞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노동계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데 정부 대응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강세현 기자입니다. 민주노총이 이번 달에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7월 16일과 19일 이틀간 파업하고 전국에서 대회를 열 예정인데 핵심 요구하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입니다. 노조법 2, 3조의 온전하고 조속한 통과가 시작입니다. 광장의 힘으로 정권을 획득한 이재명 정부에게 요구하고 투쟁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하청 노동자의 원천 대상 쟁의권 행사가 골자입니다. 노란봉투법은 2023년과 2024년에 당시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고 현재 민주당을 중심으로 다시 입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폐기와 프리랜서 노동자 등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재산권이 침해되고 불법 파업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은 필요하다면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제도나 정책도 당이나 명분으로 밀어붙이지 않겠습니다. 잘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달, 노동계가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정부가 어떻게 노사정 대화에 물꼬를 틀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강산입니다. 밤낮 없이 푹푹 찌는 더위에 지치기 쉬운 요즘인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강릉에선 밤사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올해 첫 초열대야도 기록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명 드라마 촬영지로 강원도 강릉시의 대표적인 명소인 주문진 해변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았는데도 비서객을 찾기 어렵고
도로를 따라 백사장만 길게 이어집니다. 강릉 중앙시장 주변 광장도 한산하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바닷가라서 좀 더 시원하겠다라고 좀 기대하고 왔는데 전혀 아닌 것 같고 더 더운 것 같습니다. 간밤에 최저기온 30.3도를 기록한 강릉엔 올해 첫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2년 연속으로 7월에 초열대야가 나타난 건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29일 빨랐습니다. 초열대야가 나타난 강릉엔 낮에도 30도 중반의 무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온도계는 36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최고 체감온도 35도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 폭염경보는 강릉을 비롯한 전국 절반을 덮었습니다.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를 합한 폭염특보 지도엔 빈 공간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경남 밀양의 38.3도를 비롯해 강원 동해안과 경상 내륙을 중심으로 오늘 기준 관측사상 가장 높은 최고 기온이 나타났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세를 떨치면서 비구름이 주변부로 밀려난 한편 덥고 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된 탓입니다. 더운 남서풍이 유입되고 기압계에 큰 변동이 없어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겠으니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 일대 잠깐 소나기가 내리긴 했지만 금세 증발하면서 폭염은 계속됐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남쪽 해상에서 발생한 열대 저하부는 내일 오전 제3호 태풍 문으로 발달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한반도와 멀리 떨어져 이동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더위 해소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바로 오늘 또 사고가 났습니다. 80대 운전자가 휴게소 식당으로 그대로 돌진했는데 10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보도에 장진철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을 앞둔 강원도 강릉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내부 모습입니다. 출입구 쪽 통유리창이 깨지는가 싶더니 대형 SUV가 식사하던 사람들을 덮칩니다. 차량은 식당 끄트머리까지 가서야 멈춥니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냥 뭐 다 깨져 있었어요. 사람들 널브러져 있고. 그냥 치고 들어갔으니까 앉아있던 사람들 다 쓰러져 있고 차는 그 식당 매대에 박혀있고. 휴게소에 들어온 차량은 이곳에 주차를 하려다 차량 진입을 막는 시설물을 뚫고 그대로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식당 안에는 2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식당에 있던 30대 남성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80대 여성이었습니다. 음주나 약물 운전은 아니었고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잘못 알고 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차장에 대다가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얘기했어요.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경기도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서울까지 도주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로를 역주행하고 오토바이와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내고도 이 여성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황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낮에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를 역주행하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서 멈춘 이 차량. 여성 운전자가 내리고 달아난 뒤 다시 움직이더니 마주오던 버스와 충돌합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20대 여성 A씨가 경기 고양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추가 사고가 나는 모습입니다. 차가 이 버스 중앙차로 역주행해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여기 막 교통 상황이 막 엉망이 됐겠죠. A씨는 역주행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지나갔는데 당시 보행자가 있었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또 도주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는데 피해자는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고양시에서부터 4km를 도주하며 4차례나 사고를 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음주 측정과 약물 간이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온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정신질환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다량의 마약을 유통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훔친 차로 도주구까지 벌였습니다. 최하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관들이 누군가를 뒤쫓는 듯 황급히 달려옵니다. 잠시 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맨몸으로 막아선 경찰을 뚫고 달아납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던 차량은 트럭과 다른 승용차들을 들이받은 뒤 150여 미터를 더 달리다 멈춰섭니다. 훔친 차량으로 경기 양조와 동두천 일대에서 2시간 동안 20km가량 도주국을 벌인 마약 유통책 20대 남성 A씨입니다. 갑자기 엄청나게 큰 소리로 꽝 하는 소리가 나서 나가서 확인해보니까 제 차가 이제 반파가 돼 있더라고요. 이 남성은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는데 사고를 낸 차량의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고온 SUV를 버리고 이곳에 시동이 걸려있던 다른 피해자의 승용차로 바꿔 타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지난 4월 A씨 등 4명은 1억 5천여만 원 상당의 필로폰 220g과 케타민 260g, 엑스터시 160정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하려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6,000명이 동시 투약이 가능한 분량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 범행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뇌수사를 검거를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수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중간에 증거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검거를 해야 됩니다. 경찰은 A씨 등 조직원 4명을 구속하고 해외에 거주 중인 총 3개 행방을 쫓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원입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병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MBN 기획보도 무조건 살린다 4번째 순서입니다. 이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기들, 미숙아라고 부르죠. 이 작은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의료진들의 사투를 최은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급하게 자리를 찾는 인큐베이터. 엄마 뱃속에서 31주 만에 세상에 나온 새별이가 앞으로 자라날 곳입니다. 1200g의 작은 몸. 두 손에 안아 들어올리니 한 줌이 채 안 됩니다. 머리 29.5, 모자 하나만 줬고 체온은 6.8, 가슴 23.5. 아직 세상이 낯선 아기 곁에서 호흡은 잘하는지, 심장은 잘 뛰는지 확인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곳에는 새별이처럼 주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초미수가 20명이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소독포 사이로 빠끔히 나온 다리, 어른 엄지손가락만한 발등에 혈관 주사를 놓습니다. 실처럼 얇은 이 주사바늘이 오늘부터 이 아기의 탯줄입니다. 그거를 이제 말초에 넣어가지고 이제 중심정맥관으로 쓰게 됩니다. 그럼 이쪽으로 이제 영양제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기가 막 분유나 모유를 막 이렇게 많이 먹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이제 정맥 영양 보충이 같이 필요하거든요. 인공호흡기를 뗄 정도로 자라난 아기들은 울음소리도 우렁찹니다. 하루 2-3번 배변은 기본. 졸린 눈을 이겨내고 씩씩하게 트림도 합니다. 들어갔다. 720g으로 태어난 이 아기도 건강한 모습으로 엄마에게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흡기계든 소화기계든 뭐 내신경계든 다 바깥 세상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주 순조롭게 넘어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주 이제 고비고비 넘어서 이제 넘어가는 아이들도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빠르게 캐치하고 도와줄 부분, 정상으로 저희가 만드는 게 곤히 잠든 재우. 점심 소식에 개운하게 하품하고 젖병을 입에 쏙 뭅니다. 잘 먹네. 원래 좀 잘 먹어요. 원래 잘 먹어요. 우유를 먹이는 평화로운 시간도 안심할 순 없습니다. 숨을 안 쉬고 급하게 먹거나 하면 그러면은 아기가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거든요. 저희 파란색 글씨가 산소포화도예요. 아, 이게 지금 코를 막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이거 빠느라 숨 쉬는 걸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3월 8일, 28주 만에 1190g의 작은 몸으로 쌍둥이 동생 재민이와 함께 세상 밖에 나온 재우. 엄마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맺힙니다. 너무 작고 너무 좀 이런 애기가 살 수 있나?
이렇게 작은 애기가 살 수 있나? 맨 처음 볼 때는 그냥 막 눈물만 나더라고요. 2주 뒤 드디어 태어나는 날. 포동포동해진 재우 모습을 보니 그간의 마음고생을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거의 한 3배는 된 것 같아요. 이제 사람 같아요. 며칠 만인 거예요? 거의 100일이에요. 100일? 아, 100일. 퇴원하고도 외래 진료 일정이 빼곡하지만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격입니다. 몸무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kg 오늘 많이 쪘어요. 220g 찐 거 있죠. 뒤에도 편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우와! 이거 있어요. 우와, 축하드려요. 이게 누가? 저희 간호사 선생님들이.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인큐베이터를 떠나 카시트로. 처음 타보는 카시트에 안 그래도 큰 눈이 더 커졌습니다. 문 앞에서 나누는 마지막 인사.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첫날 제가 봤던 아기랑 다른 아기인 것 같아서 계속 너무 그냥 감사한 마음이에요. 건강하게만 자랄 수 있도록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 지우 잘가. 잘가.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출퇴근길 혼잡한 도로에서 교통 정리를 돕는 모범 운전자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요즘같이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에도 자원봉사에 나서주는 참 고마운 분들인데요. 교통관리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지원과 예우도 부족해 점점 인원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최민성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택시기사인 김경달 씨는 형광조끼를 입고 호루라기를 챙깁니다. 30년 넘게 모범운전자로 활동한 김 씨에게 이틀에 한 번 있는 교통정리 자원봉사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일상입니다. 매끄러운 지시 덕분에 차량이 붐비는 출근길 도로는 꼬리 물개 하나 없습니다. 고생하신다 이런 게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뿌듯하죠. 모범운전자는 교통 혼잡구역과 인파가 몰리는 지자체 행사 등에 동원돼 부족한 교통경찰의 빈 공간을 메웁니다. 주로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자가 선발되고 대부분 택시기사가 휴일을 쪼개 자원봉사에 나섭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이틀마다 하루씩 무조건 쉬어야 하는 개인택시 3부제가 해지되자 한 푼이라도 더 벌려는 회원들은 이탈했고 신규 가입마저 줄었습니다. 서울시의 모범운전자 수는 해마다 줄고 있고 예산도 감소해 올해는 1인당 88,000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모범운전자 셔츠, 형광조끼, 우비만 해도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회원들은 복장이 해지거나 경광봉이 깨져도 자비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7개씩 주어지는 교통법규 위반 면책권도 특혜라는 지적에 주정차 위반 등 벌점 15점 이내 사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안 쓰신 분들이 절반은 넘죠. 위반을 안 하니까. 자원봉사 하는데 필요한 물품 이런 거라도 좀 풍족하게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모범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지만 실제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살리기 335 프로젝트를 진단하는 MBN 연속기획.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C, 콘텐츠 분야를 짚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이 세계의 5대 강국이 되려면 문화 강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으로 5년간 50조 원을 넘게 투자한다는 계획인데 문화가 국가 경쟁력이라는 국민적 인식 전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좋고 물 맑은 산골 마을에 외국인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숲길을 따라 산 정상 정자에 올라서니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탄성이 나오고 산책 끝에 만난 한국의 맛에 또 한 번 놀랍니다. I really like to also kimchi. It is for me the new taste because we haven't got so spicy food in Polish cuisine. 아주 맛있어요.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한반도 동서를 가로지르는 숲길인 849km 동서 트레일을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들입니다. K컬처가 세계적으로 위상이 크게 높아지자 한국의 맛과 멋을 직접 느끼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겁니다. Korea is famous for K-culture, especially thanks to movies like Parasite or Squid Game series. So I think it's a great place to visit when you are interested in. 한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023년 한 해에만 176만 명이 넘습니다. 이 관광객들이 쓰고 간 돈은 3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한류 관광객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관광객도 지난해 기준으로 1,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5년간 51조 원을 투입해 문화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한류 확산 거점을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도전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본소득 도입도 추진됩니다. 우리 사회의 전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같은 걸 도입하자. 다만 나라 국간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문화에 투자를 하는 점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문화 강국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뭐 콘텐츠만 제대로 지원받아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책과 또 인문에 대한 다양한 소양이 높아져야 되고. 문화의 힘이 표현의 자유에서 나오는 만큼 지연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정책의 대전제가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글입니다. 질문과 명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른바 생성형 AI. 뭔가 부담이 큰데 이제는 우리가 보는 걸 함께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쉽게 소통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편리함을 무기로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AI를 정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메라로 기자를 촬영한 후 서울의 풍경이 그려진 그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귀여운 장난감 블록이 그려진 그림을 고르니 AI가 스스로 그림을 생성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단 한 글자의 지시어도 없었습니다. 이제 AI는 복잡한 명령을 하지 않아도 사용자의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심지어 사용자가 보는 것을 함께 보고 소통하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화면 속 그림에 대해 AI와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야? 이 그림은 버드나무 아래 고양이 또는 국정추묘로 알려진 한국민화입니다. 세탁기를 보여주면 세탁 방법을 알려주고 버스를 비추면 가고 싶은 곳까지 갈 수 있는지도 확인해주는 등 AI로 우리 생활은 더 편리해졌습니다. 뭐 책과 논문 같은 거 뒤지면은 적게 걸리면 몇 주, 오래 걸리면 몇 달까지도 걸렸을 것 같은 작업인데 지금은 뭐 5분 만에 끝나는 거죠. AI의 발전은 긍정적인 면도 크지만 그만큼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We believe this transformative power comes with enormous responsibility. That's why our core mission is clear. Build AI responsibly to benefit humanity. AI의 발전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지 아니면 도전이 될지 많은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가 얼마나 싫은 걸까요? 플로리다 수용소를 공개했는데 악어가 살고 있는 늪지대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탈출할 수 있는 방법, 미국을 떠나는 추방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면적의 30배가 넘는 늪지대 한가운데에 흰색 가건물과 차량 수십 대가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플로리다주 오지에 설립한 불법 이민자 수용소입니다. 인공섬 같은 수용소 주변엔 악어를 포함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지형도 험준한 탓에 탈옥이 불가능하기로 유명한 교도소의 이름을 따 악어 엘커트레즈라고 불립니다. 3,000명이 사용할 침대와 화장실 등이 단 8일 만에 완성됐는데 본격 사용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설을 찾았습니다.
시설을 둘러본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위협적인 이민자들을 구금하게 될 것이라며 탈출구는 추방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each them how to run away from an alligator, okay? Don't run in a straight line. Run like this. And you know what? Your chances go up about 1%. 지역 주민들은 맹수로 이민자를 감시한다는 황당한 발상에 습지를 이용한다며 반발했습니다. To know that the Everglades is going to be the location of a concentration camp is heartbreaking. It is infuriating. It's outrageous. 이 시설은 온라인을 통해 더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는 미 국토안보부가 공식 SNS 계정에 악어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고 여러 SNS에 악어 수용소를 풍자하는 각종 AI 영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으로 인한 대규모 반대 시위에도 수용소까지 공개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테슬라 CEO가 감세 법안을 놓고 또 충돌했습니다. 트럼프는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했고 머스크는 신당 창당도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트럼프의 승리가 점쳐집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머스크가 감세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머스크가 운영하는 기업과 연방정부 간 계약과 혜택을 모두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We might have to put Doge on Elon. You know what Doge is? Doge is the monster that might have to go back and eat Elon. Wouldn't that be terrible? 심지어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인 머스크에 대한 추방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I don't know. I think we'll have to take a look.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들은 머스크는 SNS를 통해 확전의 유혹을 느끼고 있지만 지금은 자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을 견제할 미국당이라는 신당 창당을 시사하고 감세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도 예고하는 등 긴장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법안에 반대한 이유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머스크는 법안 전체가 정부 재정을 악화시킨다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논란의 감세 법안은 상원에서 찬반이 50대 50으로 맞섰고 부통령인 JD 벤스 상원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면서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충돌은 증시로 이어졌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5% 넘게 폭락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최근 일본에선 7월 대지진설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지만 열흘 동안 무려 900회에 육박하는 소규모 지진이 이어지더니 오늘도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나타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일본 열도는 지진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최근 열흘 동안 규모 1 이상의 지진이 900차례 가까이 일어났고 오늘도 가고시마현 인근 해역에서 수차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잦은 지진이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난카이 해곡은 두 지각판이 맞물려 최소 100년 주기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는 곳으로 1946년 규모 8.0 지진으로 1,100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만화에서 올해 7월 5일 초대형 쓰나미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나오며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작가는 논란이 일면서 구체적인 날짜 예언을 부정했지만 잦은 지진과 맞물려 일본 관광객 사이에서도 7월은 피하자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들어오는 비행기편이 되게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어제 뉴스에서도 7월 5일 이야기는 나오긴 나왔어요. 일본 기상청과 학계는 이번 지진이 대지진 전조로 볼 가능성은 낮다며 안심시키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일본 정부도 난카이 대지진이 30년 안에 발생할 확률이 80%에 달한다며 방제 대책을 개정하는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동북 대지진의 영향으로 일본 전체가 활동기에 들어갔다라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 진짜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딴 지진과 예언 그리고 높은 발생 확률이 겹치며 대지진 우려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중국 중부 지역은 기록적인 폭우로 이렇게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차량들과 컨테이너 건물이 거센 물살에 휩쓸려 종이배처럼 떠내려갑니다. 급류에 한참을 떠밀리다 수심이 얕은 곳에서 차량이 간신히 멈추자 황급히 내려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도 보입니다. 12시간 동안 340mm의 폭우로 해당 지역 강수량 기록을 갈아치운 중국 후베이성의 모습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면서 중국 중부 곳곳은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달 내내 중국 구이저우성을 강타한 비구름이 후베이성과 허난성, 광시성과 쓰촨성, 윈난성 등 사방으로 퍼지며 곳곳을 물바다로 만든 겁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물에 잠겨버렸고 토사가 쏟아진 산기슭 마을 주민들은 서둘러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폭우가 쓸고 간 지역은 말 그대로 폐허로 변했습니다. 주차장에 있던 차량들은 쓰레기와 돌무더기에 파묻혔고 차량 대리점에 전시된 새 차들은 갑자기 고물차가 돼버렸습니다. 내다 팔 물건들이 모두 쓰레기로 변한 가게 주인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물벼락을 맞은 중부와 달리 서북의 신장 지역에선 7월에 폭설이 내리는 등 이번 여름 중국 전역이 기상이변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북한이 대형 해변 리조트 단지로 개발한 원산 갈마 관광지구가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도 이 해안가 개발에 관심을 보였죠. 북한이 관광으로 본격적인 외화벌이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강재묵 기자입니다. 수영복을 입은 아이들이 모래사장에서 바다를 향해 뛰어듭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판 복합 리조트로도 불리는 강원도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의 개장 소식을 알렸습니다. 원산 갈마 관광지구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준공식을 찾는 등 10년이 넘는 시간 공을 들인 장소입니다. 북한 매체는 스스로 동해의 국보급 관광 명소라 자찬하며 운영 첫날부터 수많은 손님이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러시아 관광객의 방문도 예정돼 있는데 외화벌이로 경제난을 극복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의 이 같은 노력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I think he has tremendous condo capabilities. Got a lot of shoreline. 하지만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한국 동해보다 북쪽에 있기 때문에 연중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주도 안 됩니다.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다 실내에 있어야 되고. 정부 관계자는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 간 항공편 규모를 감안할 때 하루 최대 170명 수준의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전기차를 달리게 하는 배터리는 보통 차량 하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손상 사고 대부분이 다른 차와 충돌해서가 아니라 도로 위 돌멩이나 과속 방지턱에 부딪혀서 생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단독 사고가 많은 탓에 부딪히고 나서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데 이러면 손상이 더 커진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전기차가 갑자기 충격을 받아 흔들립니다. 전기차 하부에 부착된 배터리가 도로 위 물체와 부딪힌 겁니다. 최근 3년 동안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기차 배터리 손상 사고 405건을 분석한 결과 42%가 돌멩이 같은 도로 위 돌출물이나 낙하물과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과속 방지턱이나 연석, 경계석에 충돌하는 사고도 24%가 넘었고 맨홀에 부딪히는 사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화물차는 승용차와 달리 배터리 옆면까지 외부로 노출된 탓에 사고에 더 취약해 전체 사고 차량의 60%에 달합니다. 문제는 사고 10건 중 9건이 이렇게 다른 차량과 상관없이 단독으로 일어나 바로 사고 접수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는 문제 등이 발생해 일주일 뒤에 접수하는 비율이 23%가 넘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은 수리를 해야 될 범위가 적은 반면에 늦게 갈수록 그 손상되는 범위가 점점 퍼지는 거죠. 배터리가 비싸다 보니까 폐차를 시켜야 될 수도 있고요. 특히 여름철에 사고가 난 뒤 방치하면 배터리 내부에 수분이 유입되거나 습기가 발생해 더 큰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연구소는 배터리에 충격을 감지했다면 제작사가 제공하는 무상점검 서비스를 활용해 즉시 차량 점검을 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김평우입니다. 밤낮으로 더위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지난밤 강릉의 최저기온이 30도를 넘으면서 올해 처음으로 초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오늘 경남 밀양의 낮 최고 기온은 38.3도까지 올라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폭염특보는 또 한 차례 확대 강화된 가운데 오늘 밤사이에도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낮에도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오늘만큼 무덥겠습니다. 내일은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볕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북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낮부터는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내일도 아침엔 대부분 25도 안팎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전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의 낮 기온 34도, 대구는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당분간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